지금부터 제1회 전남문학축제 축전과 심포지엄 제37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응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먼저 가신 선배 문인들에 대한 웅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웅명.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웅 회장님으로부터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1회 전남문학축제와 심포지엄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선배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내빈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역대 회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영택 전 회장님, 이성관 회장님, 박영동 회장님, 김영국 회장님, 조승우 우리 회장님도 잠깐 한 것이 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맞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십시오. 이어서 전남 신협회 기봉식 회장님, 전남문협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이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남문학이 꽃을 피웠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진리 중에 임영관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과 의회 의장님께서는 군수님은 타 지역에 가 계시고 의회는 지금 한참 우리 국정 감사하듯이 그런 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저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위해서 멀리 따뜻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도 도립대학교 김성기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성기 교수님은 김영란의 상대 작품에 대해 나타난 안기 중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태 목포대학교 문학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김선태 교수께서는 김선구 시세계와 시사적 의의에 대해서 주제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문예 부의사장이신 노창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부의사장님께서 한국문예 부의사장님께서는 해양문학과 연손도 어부사시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윤석호 분이 교수님 계신데 제가 이분께 강진 시절에 시로 만난 다산의 삶과 경제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전남부대비 원래 10월 10일로 했던 것을 오늘날로 옮기는 과정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기는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참석했던 우리 전남문예 부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전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내려가시지 마시고 바로 인사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을로 출렁되는 빛꽃 그 빛을 바라보는 가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 붉게 물든 나무 사이로 스미는 사랑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가치를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묻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2문학축제와 제39회 심포지움을 하게 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가을빛 어느 그 향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축전을 하는 이 자리가 아름답게 꽃이 피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제일 눈에 들어오면 가을이 코스모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코스모스를 보게 되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져 있습니다. 물이 져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흔들리면 그 길다란 코스모스들이 바짝바짝 미소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는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전남문학 제1회 축전 그리고 심포지움에 빛을 더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해주시는 참석해준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갑자기 제가 공연을 하는데 나온 이유는 저는 강진문화관광재단 객원 작가 유선경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강진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을 하는데 스토리텔링과 대본 쓰는 작업을 했고요. 또 어제 금요일 저녁까지 세계모란공원에서 시극 공연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어느 날 어느 때고는 김영란 시인의 시로서 또 저희 강진 국민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서 배우로 보여드릴 건데요. 전라도 사투리로 또 그리고 중년 부부의 삶을 복싱으로 그렇게 엮어봤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양혁철 연출가님이라고 지금 사이제에서 마당놀이 첨자 조작단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시는 어느 날 어느 때고는 강진 국민이시고 또 강진 국민의 배우로서 유명하신 고일석 선생님하고 홍보배 선생님께서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전남문화축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그쳐서 징글징글해. 왜
이 말이요. 아 여기 좀 봐봐. 아 보고 몰라. 나 농약 치러 갔어. 바빠. 죽도 않는 불 연병한다고 농약을 치고 자빠졌어. 무엇이요? 아 아니 어느 집 와서 어린애 챙겨. 에이, 아, 뭐요? 아리때 고치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어장나고 있다냐? 어쩌면 이렇게 옆에 속창하니고 똑같이 하고. 보시오. 신앙 지금 나한테 그러는 것이오? 어디 이놈의 영감탱이가 아주 진짜 그려 해보자 영감아 이 들어와. 아이고 참말로 이눈 뜨고 일어나서 요전에 대해 것이다. 요절 아이고 내가 네 숨통을 어느 내가 그려 영감 어느 날 어느 때고 참 가기 위하여 평안히 가기 위하여 몸은 비록 아지고 지칠지라도 다음 평안히 가기 위하여 일만정성 모두어버린 들어와 이건가마 확 그냥 어느 나라 어느 때고 잘 가기 위하여 평안히 가기 위하여 몸이 비록 가지고 지칠지라도 참 평안히 가기 위하여 일만정성 모두어버리. 들어와야 들어와봐 그래요 아이고 이 영감이 어느 이 영감아 네가 언제까지 아이고 여거 벗어 Il sait tout est fini. J'ai perdu ta confiance. Néanmoins, je te prie de m'accorder ma chance. Si devant mon remords, tu restes indifférente, on ne peut te donner tort. Mais sois donc indulgente au nom des joies que nous avons vécues, au nom de l'amour. 시장 갖고 가야 되는데 엄청 시장에 실물겠구만 어떡하나 아이고 이 사람아 먹은 거 되지 마라. 어머니 계셔라 어머니 계신지 무엇이란가요? 초콜릿. 아 초콜릿도 고마워요 냄새도 좋은데 거기다 얼굴까지 이쁘단 말이야.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웃기고 무엇이야? 이 지금 영감태가 지금 한번 들어와 이참에 확 호적정 해보자 영감아 오자 이거 봐라 스톱 기다려 아이고 누구야 뭔 일이야? 유이장 몸이 깎아보네 오라버니랑 의논을 해봐야 쓰겠는데 어찌했을까? 뭐야? 자네 집은 그렇게도 사람이 없단가? 그 뜨거운 전화기 넣어 자빠졌구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갑자기 급한 일 하시는 게 물었네 그래 내가 조금 이따 전화 다시 할게 그려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없애야 쓰겠어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전화했단가? 요 이장 문제로 운 얹어 먹으라고
뭐라는디? 아따 그런 것이 한 사람은 나서고 결정을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자네들 식구들은 어찌 다 하나같이 작하면 와, 그렇게 뻔데가리 좀 세자 쓰겠어? 아이고, 내가 시집살이에 내 살림 한방 맞췄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친정이 요만큼 한 것을 가지고 똑같게 말을 하고 자빠졌어. 집구석이 못 배워서 그래. 뭐요? 못 비워서 그런다고요? 그리고 연병 잘난 척하고 자빠졌네. 니는 이거 무슨 어쨌는지? 니는 그렇게 잘 빼앗아 15번을 그랬다 그랬냐?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언니 똥기저귀에 이불 빨래까지 돌아가시나갈 수말 더 들었지? 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씨. 제때 15번님 식사를 한테 쟤네 들어봤냐고? 연병 질환하고 자빠졌네. 이씨. 뭐 연병? 그리고 아, 이것이 말이면 다음 줄 알고 무엇이요? 시바 나를 때리자는 것이요?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나가자는 것이지. 그래 가자. 아이고 나도 이제는 살 만큼 살고 꽃삼이야. 네 몰래 나 설차에 꽁쳐놨어. 걱정하지 마라. 나 지금 어디 가서 굶어 있진 않아. 들어와 이 영감아. 야 너는 예, 그래 죽여? 예, 들어봐. 이 영감아 다리 멍들을 확 그래. 이 어너 이 영감아 이 멋없이 봄은 새같이 떠나고 중년은 외로워도 이 허무에선 떠나야 될 것은 살이 싹싹 여미고 설릴지라도 다음 평안히 가기 위하여 아 이거 평생을 남는 정원기 몰라를 것이 어느 이참에 확 찢어버려. 이 영감아 이 가지고 뭐라는 것이여. 이참에 내가 너를 보내버리고 이 오메 내 허리. 무엇이여? 아이고 매. 아 이렇게밖에 못이야. 자 아이고 내 허리. 젊어서 그 팔팔한 기운 다 어디로 가버렸단가. 왜? 기운 없다고 버릴 것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남남끼리 만난 부부는 못 버리지. 엄마 자네들 이제 할망구 야 남들 그런 약한 말 이거 보면 할망구? 이들이 좋다고 그러니 할망구? 그래요. 한번 땡겨볼까? 아이고 가자. 야. 아이고야 허락. 내가 바닥에 붙이게 되면 특별히 안전하게 이 얼른 들어와 얼른. 아이고 누가 뒷정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끝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주제 발표하신 선생님들 또 자장들, 토론자분들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지금 지정된 좌석에 올라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의 상징인 영당과 타산이 있고 전국 최초의 시문학파 기념관이 있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에서 제39회 전남문역 10호 지역을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를 만든 이 남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산초당, 사이제, 영랑, 생각, 백운동, 원림 등 강진은 지붕이 없는 박물관으로 문학 1번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1회 전남문학축전이 문학 1번지 강진에서 열리게 되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전남문역 정관웅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셔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김성기 교수님,
김선태 교수님, 윤석호 교수님, 노창수 한국무역 부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자 박영동 전 회장님, 김용국 전 회장님, 이태복 시집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심포지움 시간은 당초 1시간 30분이었습니다만은 아까 사회자가 말한 대로 30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발표자께서는 10분 이내로 요약 발표해 주시고 질문자도 2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또 답변도 5분 이내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석에서 혹시 질의자가 계시면 시간 관계상 2명에게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쪽부터 우리 노창수 한국무역 부이사님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완도 해양문학과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관해서 연구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연구해온 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의 그 해양문학을 논함에 있어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문학의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어부사시사는 우선 아름다운 우리말의 구사가 빛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조문학사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완도 해양문학을 연 본격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표해력류가 많이 있고 또는 완도 지방의 어로요 등등이 많이 있고 노동요 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본 발표에서는 완도의 해양 시조인 어부사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부사시사의 형식은 바다로 무대로 한 해양 시조로서 각 장의 전개 방식에 대구와 대등제를 적용한 노래입니다. 약 40수의 연시조로 되어 있고 이는 종래에 구전하던 어부사라는 이연보가 쓴 그 어부가를 이렇게 다시 개작한 했지만은 우리말이 살려서 우리말의 리듬을 살려서 창작한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원가인 그 이연보의 개작가는 그 시절 그대로 따다가 토를 붙인 것이지만은 윤선도는 이 난사반 한시구를 순 우리말로 바꿨고 특히 대구부 절이를 시간대별로 바다의 변화와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생태적 표현을 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의 그 언어 조탁이 아름답고 속화된 자연을 시로서 승화시킨 점이 특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2쪽에 보시면 춘사를 예로 들어서 쭉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구성과 특징은 사계절의 바탕을 둔 노래이고 춘하추동에 따라서 각 10수씩 그러니까 총 40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대 시조 중에서 시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선도의 선풍과 그 어부사시사는 거기에 지금 65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외에 완도에서 그 해양 한시가 또 많이 발전돼 왔었습니다. 특히 완도의 그 표해가 이방의 표해가랑 또 완도의 해양 가사로서 위세보의 금당별곡, 그 다음에 이준위의 송미인곡, 그리고 안조안의 만원사 이런 작품들이 소개 올린 대로 있습니다만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시조의 많은 작가 중에서 대표적 시인은 단연 고산 윤선도입니다.
탁월한 시조의 작가였고 그 당시에 해당과열을 편찬한 김수장은 윤선도의 시조에 대해서 이분은 올해는 티끌없이 맑고 고결하다. 내가 보니 오르기 어려운 만장봉이다. 이렇게 칭송할 만큼 훌륭한 우리 한국의 문학적 그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도남 조윤재 선생님은 국문학사라는 그 책에서 고산의 시조는 자연의 소리요 자연미의 율동이라면서 고산은 자연시인으로 시조의 절묘를 언어의 그 진가를 최고로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이 가치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시대에 해양문학을 재조명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진행을 위해서 일괄 주제 발표하고 토론은 또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입니다. 지금 제 자료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훑어보시고요. 짤막하게 한 10분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제 발표 그 주제는요. 김영랑의 삶과 작품이 나타난 안가주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 문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안가주망이라는 거는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책임이라든지 약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그 장폴 그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라는 그런 자신의 저서에서 안가주망을 사회적으로 공식화를 했는데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가주망은 지식인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랑의 그 저항시 문제는 여러 학자들께서 많은 말씀을 계셨는데, 자, 그러면 이 영랑의 저항시가 어떻게 해서 발현이 됐는가라는 산적인 이야기는 아마 학자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랑이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항시를 썼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영랑은 잘 아시다시피 이곳에서 19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요. 강진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초등학교 4회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1917년 휘문호숙을 들어갔는데요. 휘문호숙에서 17년 1학년이겠죠. 그러면 3학년은 19년이겠죠. 19년 그 독립기념 운동 기간 때 영랑 선생이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강진에 오셔서 1919년 4월 4일 날 이제 4.3 만세운동을 그렇게 벌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발각이 돼서 그렇게 장흥과 대구 복심법원, 지금 복심법원은 지금 이제 그 고등검찰청에 이끌는 말인데요. 거기에서 6개월의 언도를 받고 그렇게 징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랑 선생의 시를 이렇게 보면은 총 87편의 시가 쓰여졌는데, 초기 시 쉬운 5편은 이거는 1930년, 그러니까 신문학지 장관 30년에서 35년까지 발표된 게 55편입니다. 그리고 39년에서 40년까지 그 중기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14편이 발표됐어요. 자, 후기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께서 이야기한 것은 전기시, 중기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후기시에 대해서는 저항시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후기시는 그 1946년에서 50년까지는, 자, 그러면은 1940년부터 45년까지 뭐 했느냐? 영랑은 절필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 우리나라로 보면은 문화통치에서 무단통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여하튼 그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그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일본어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윤동주 선생도 그렇게 자기 이름도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에서 내가 글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40년에서 45년까지 절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방관 그 전식이죠. 자, 그러면은 영랑 일대기를 그렇게 살펴왔는데 휴문호 속에서 그렇게 나와서 19년에 이제 강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독립거사를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렇게 계시다가 1920년 동경 유학을 떠납니다. 동경 유학을 떠나는데 청산학원을 가는데 그때 한 방에 같이 하숙을 한 사람이 아나키스트 박열 선생입니다. 아마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그 아나키스트 박열 선생이 문경 사람입니다. 1902년생인데 그이와 같이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영락은 아마 박열 선생으로부터 그러한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본의 아니게 그렇게 스님을 받지 않았나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24년, 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이제 영락이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김수영 선생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고 갑니다. 아무리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도 김수영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를 쓰는 것은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심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온몸으로 쓰는 것이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그 선생님께서도 그 마음이나 그 심장으로 글을 쓰시는 게 아마 온몸으로 쓰는 것입니다. 영랑은 후기시 전편에 걸쳐서 온몸으로 시를 썼습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영랑의 그 저항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럼 어디 있었을까? 라고 하면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1940년부터 45년까지 절필을 했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임종국 선생이라는 분은 잘 아시겠는데 친일문학론 연구자예요. 그런데 그 임종국 선생이 그 친일문학론 그 연구 그 저서에가 김영랑 선생님한테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 수많은 문학인 가운데 시인 가운데 일본 글로 단 한 줄도 쓰지 않은 사람은 영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죠. 또 그리고 영랑은 신사참배라든지 단발령이라든지 그런 것, 창시 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여기에서 영랑의 내면적 사유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43년이에요. 43년인데 자기 아버님 김종호 옹이 치매에 걸렸었어요. 치매. 그래가지고 참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여하튼 자식된 도리로서 여하튼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게 지역에 있는 석공을 자기 집으로 밤에 불러들여서 자기 비석을 깎게 만들었어요. 그 비석에다가 어떻게 써는 거니? 조선인 김종호 지묘라고 쓰고 또 상석에 태극 문양을 새기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버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그렇게 조심조심 만들었겠죠. 그거 어떻게 했냐고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관했냐? 영란생활을 가보시면 아마 그 앞에 그 문간체가 있을 겁니다. 그 문간체가 집변을 밑에다가 그 상석과 비석을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영랑 선생의 아버님은 46년에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해방을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저기 강진과 그 해남의 그 경계에 그 도안면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영랑의 선산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은 지금도 영랑의 아버님 김종호 지묘가 그 비문에가 조선인 김종호 지묘 그리고 그 밑에 상석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 이런 것만 보아도 영랑이 그 저항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 연구를 할 때 작가론적인 측면이거든요. 왜 저 작가가 그 시기에 이 시를 썼었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 모든 문학인들은 사회의 거울임을 정말 직시를 하시고 정말 사회에 아주 그 통적인 시각으로서 정말 아주 맑은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랑의 그 삶과 작품에 나타난 한 가지 마음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쓴 것이다. 명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락은 지금까지 순수 서정 시인으로만 알았습니다만 한용운 역사에 버금가는 그런 저항시인, 민족시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수님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형구에 대한 주제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39쪽의 그 김영남과 김영구의 생애와 시작의 대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은 전라남도의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우리 현대 시문학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현대 시문학의 출발점에 해당된다. 그 주인공이 김영란이고 또 한 사람 얘기한다면 김영구입니다. 이 두 사람이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시문학파의 주축 멤버였어요. 물론 형구 시인은 김영란 선생이 이제 먼저 시문학을 창간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후에 합류하게 됩니다만 시문학파로 같은 시문학파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두 분 다 강진 출신이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빨리 개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에 그 황종 군수 제임시에 제가 이 강진이라는 곳이 시문학파의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근거를 제가 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그 시문학파 기념관을 여기다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 재정적인 것만 뒷받침이 되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해서 추진된 게 시문학파 기념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분이 거기 비교를 해놨습니다만 영랑 선생에 비해서 형구는 우리 문단이나 함께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 시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강진 그 대구면에 그 절간에 틀어박히기 위해서 강진을 그때 내려왔었는데요. 거기서 마침 제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분의 유고시집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잠깐 서서 읽었는데 이분이 우선 뭐 구체적인 시의 뭐 작품성을 따지기 이전에 시문학파라는 점, 그 다음에 강진 출신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진 출신이고 또 강진에는 영남 선생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같은 시문학파로 또 있었구나. 이 점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모더니즘 쪽으로 시를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다 자료를 모아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김영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같은 동양의 같은 시문학도로 활동했던 영남 시인과 대비를 안 시킬 수가 없었다. 네. 그러나 김형구 선생은 영남 선생에 비하고는 생전에 시집 한 권도 낸 적이 없고 내려고 했으나 그것이 참 불운하게 영남 선생이 시집 원고를 잃어버렸죠. 전쟁 동안에. 그래서
생전에 시집을 못 내고 돌아가신 다음에 1970년에 강진에서 그 형국기념 사업회 임상호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유고 시집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번에 그 유족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뭐 해남으로 또 뭐 저기 부천으로 뭐 아들들 만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고 시집 친필 원고를 제가 입수하게 되죠. 그렇게 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입수해서 또 유족들의 그 증언을 모금하고 해가지고 발로 쓴 논문이 제 박사학위입니다. 거기에 지금 요약되어 있는 것이 39쪽의 그 대비표입니다. 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두 분의 생애와 문학세계가 유사합니다. 뭐 지방부터 시작해서 학벌이라든가 그 시단활동, 다만 시단활동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영구 선생은 영남 선생하고는 달리 그 중앙문단과 연계하는 활동을 못했다. 강진에서만 이렇게 칩거하면서 시를 써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상으로 이분이 굉장히 결백하고 좀 내성적이에요. 김영구 선생이. 그래서 생전에 강진에서 술을 영남 선생하고 술 드시고 서로 싸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영남 선생하고 성격이 전혀 좀 다르죠. 영남 선생은 굉장히 호방하고 또 스포츠를 즐겨하시고 또는 해방 이후에는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던 겁니다. 한국 선생은 좀 그런 것에서 영남 선생보다 좀 뒤처지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시세계에서는 시문학파의 그 순수 서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두 분이 똑같이 시를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남 선생이 그 강진의 500석 주주의 장남이었고 형구 선생도 그 관료 기관의 후손인데 일제시대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집안이 재산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진 읍사무소에서 그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가난했다. 부자와 가난한 빈자의 차이가 시세계도 그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구 선생의 시에는 상당히 서민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 영남 선생은 같은 뭐 꽃을 소재로 삼더라도 모란 같은, 모란이라는 것은 꽃의 제왕이죠. 그런데 형구 선생은 뭐 할미꽃 이 정도입니다. 야생화적으로. 강진의 어떤 지명을 시 속에 끌어들일 때도 영남 선생은 주로 생가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영남 선생의 시기에 거의 90% 이상이 생가에서 나온 거예요. 생가가 현장입니다. 근데 이 누굽니까 우리 그 정구 선생은 강진의 뭐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오죠. 서문, 저희가 서문 안에 살았죠. 남포, 신학사, 낙화정. 낙화정은 자기가 죽었던 곳입니다. 낙화정 아시죠, 여러분? 강진의 그 자익 프락치들에 의해서 그것도 또 집안 머슴들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생매장 당해요. 뭐 찔레꽃 뭐 이런 정도로 상당히 시가 영남 선생과 조금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 아쉽다면은 영남 선생의 시를 굉장히 절차상막 그러니까 갈고 닦는 이쪽에 아주 공을 들였던 분인데 형구 선생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덜
덜 다듬어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연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영당 선생에 비해서 굉장히 시가 감각적이다. 감각적이라는 말은 이미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1930년대 그 모더니즘, 우리나라 유행했던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더니스트였던 사람이 신문학파에 두 분 가담하게 되는데 한 분이 정지용 선생이고 한 분이 신석정 선생이죠. 이분들은 모더니스트였어요, 참. 그분들과 같이 동인활동을 하면서 그런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실 때도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1950년 6.25 때 참화로 가셨는데 불과 한 달 차이입니다. 최은구 선생이 한 달 뒤에 돌아가셨네요. 영당 선생은 강진에서 서울로 이주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 공고처 출판국장을 하시다가 서울 수복을학도에서 포탄을 맞아 돌아가셨고, 행무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진의 그 자익들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물론 영당 선생도 그 자익들에게 못 견뎌서 서울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강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자익이 셌다고 그럽니다. 특히 군동 30평야 중심으로 그 옛날에 소작쟁이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붙여서 영랑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김영구 시인, 이제야 김선태 우리 시인님께 의해서 재조명된 것 같습니다. 강진은 시문학파 고향이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30분에 끝내달라고 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어찌겠습니까? 그러시면 우리 박영동 우리 회장님부터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도 이렇게 일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동입니다. 우리 노창수 교수님은 저희 전남분협에서 심포지움 부탁을 드린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정말 치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집어내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진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윤영훈 선생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 노창수 교수님하고 두 분이 지금 한국문협 그 회장 이사장 선거에 부이사장으로 지금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제일 뒤에 보니까 이제 아주 탁월한,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완도에다 해양문학관을 지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결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남해에 가면 유배문학관 참 멋지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 노 교수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여기 강진이 아니더라도 완도에다가 해양문학관을 짓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두 분 부이사장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완도의 해양문학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또 공약을 이 자리에서 또 발표한다는 것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에다가 논문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만은 밝힌 것은 완도의 여러 가지의 어로요 이것이 매우 발달했어요. 소완도의 뭐 멸치잡이 노래랄지 또는 금당 거기에 고기잡이 노래랄지 이런 거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장보고라는 유명한 해상 왕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장보고를 그전에는 사실은 장보고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역적을 취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이 해양수산부가 출범할 때에 맨 처음에 부여받은 과제가 김대중 정권 때 장보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아주 장수의 기질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큰 혁혁한 공헌을 했다. 그러니 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라. 학회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것이 기화가 돼하고 오늘날 해양수산부가 지금 대하고 조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완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양 활동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문학 작품도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산출해 내시는데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안도 해양문학관 문학관 하면은 거기에 다른 여타한 것도 집어넣지만 우선 명칭만이라도 그렇게 걸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제 보관을 말씀드렸고 또 제가 또 어떤 무슨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국입니다. 시문학파 기념관을 전국 최고로 발전시키시던 김성기 교수님과 또 이렇게 기쁜 인연을 맺게 돼서 고맙습니다. 영남 김용식 시인이 오목한 일제시대 한복을 입고 우리 문화와 한국어를 지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돌담에 서색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시에 익숙했는데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내 산채 짐승이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랴 내 맡긴 신세임을 나는 덕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운 헌 건지기 위하여 1939년에 쓰셨습니다. 이러한 자주정신은 부친이나 집안의 영향이었는가 아니면 홍암 나철 선생님의 예언시를 우리가 세계 우뚝 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아셔서 그랬는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 권력의 간섭이 세계 어디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나노 시대라고 극심하게 개인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홍익인간 등 우리들의 정신과 전남의 지방어를 살린 문학작품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그러한 방법을 우리 전남무점이나 문학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혹시 궁금하신 생각하신 지책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완도 해양문학관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전남문학관 이제 전남문학 축전이 1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잘해가지고
전남문학관도 짓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모르는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용국 회장님, 실은 그 학술대회를 가보면은 원로 교수가 그 주제 발표를 하시고 후학이 이제 그 토론으로 나서는 너무 이 자리는 꼭 그렇던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 회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제가 이제 공부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 두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까 그 우리 회장님께서 영랑시의 그 저항적 배경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영랑이 1920년대 동경 유학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같은 방, 하숙집에 같은 방을 썼습니다. 박열 선생. 아마 박열 선생은 영화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독립투사이시고 독립운동가시고 또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연배도 비슷합니다. 1902년생입니다. 또 박열 선생이 연배도 비슷하고 또 조선 유학생으로서 서로 또 이끌림도 있을 터이고, 아마 거기에서 두 분이서 많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영랑 선생이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상 영랑의 직속 집안들은 그 동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영랑 선생의 일가뻘 되는 김안식 선생이 미리 동경에 유학 가서 명지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랑이 1919년 김희독립운동 고사에 그렇게 불발이 이루어지고 집에 이제 계셨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여러 자료를 뒤적여 보니까 영랑의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좀 트인 분 같았어요. 이렇게 돈 많이 받자 뭐 합니까? 아까 우리 김선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랑은 500석 주주의 자식이었거든요. 상당히 부잣집이 있습니다. 대대로. 이렇게 돈 많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우리 윤식이 동경으로 유학 보냅시다. 그럴까? 그러면은 안식이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소. 그래서 자기 일가 친족인 김안식 선생이 이제 그렇게 영랑에 유학을 갈 수 있는 디딤돌을 그렇게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 김안식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 자, 1919년 3월 1일 그 김희독립운동을 강진해서 고사를 치를 때 전부 다 동경 유학생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명치대를 다녔었던 김한식 선생이 강진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때 김한식 선생이 중심이 돼서 동경 유학생들이 이제 출향 인사들이 이제 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겠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강진의 김희독립운동을 이제 기절을 그렇게 놓았었죠. 거기에 이제 영랑 선생이 이제 가담을 하고, 그래서 영랑 선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경의 그 박열 선생이라든지 또 자기 친가인 김한식 선생, 아마 그분들에게서 깊은 그 사상적 배경이 되지 않나 싶고, 그래도 영랑 선생이 상당히 그 시로는 그 초기나 중기 시는 상당히 유아기가지만 상당히 강골 기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체육 분야에서 상당히 그 탁월한 기량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영랑에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그 두 분에게 영향을 받은 것들이 이제 신사참배라든지 단발력이라든지 장수개명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행동으로 옮겼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지난 그 세미나 때 그렇게 주제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주제 발표 요지가 전남문학관 그 권리 문제입니다. 자, 지금 어느 도시보다도 어느 광역시보다도 우리 전라남도가 문학적 성향 그 자양분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차고 넘칩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반찬들을 전부 다 반찬들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놓는 게 저는 문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광역 자치단체에 문화관이 다 있는데 전라남도만 없습니다. 자, 경남 문화관 있고요, 뭐 대구 문화관 있고요, 대전 문화관 있고요, 지금 현재 광주 문화관도 짓고 있고 이제 내년 정도는 아마 개관할 것 같습니다만 짓고 있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근데 아마 정말 이 자리에 도지사님이나 관광국장님이 계셨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가시는 데마다 우리 예양전남을 합니다. 근데 뭐가 예양입니까?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인문학적인 문사철의 최정점에 서 있는 문학을 담아내는 그릇이 저는 문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이 지역과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은 상관없는데 정말 전라남도에 전남 도립 문화관이 하나 정말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자, 도립미술관이 있죠, 도립부엌관이 있죠, 다 있는데 왜 인문학의 최정점에 서 있는 문화관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전라남 도지사의 그 수치고 우리 전라남 200만 전남 도민들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건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네, 이태범 사회자님,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문화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 주셨는데요. 제가 임기 말에 그리고 이제 김영국 회장님의 임기 초 그 무렵입니다. 우리 전남문화관 짓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2만 1,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도지사, 지금 현재 김영국 도지사입니다만 면담을 신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낱낱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치인들이 되게 그러더라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좋습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안 움직여주는 그런 벽에 붙였습니다. 사실은 2만 명 서명 운동은 이거 대단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뜻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관 회장님 노력하셔서 일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범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김영구 시인에 대해서 저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송수건 시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 논문을 찾아보면 김선태 교수님이 항상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선태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1996년에 박사학위를 김영구 시세계로 하셨더라고요. 예, 김영란과 대비해서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김형구 시인은 지금 현재 학술적이나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된 게 한 20여 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연구는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김선태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김선태 교수님께서 형구와 영랑의 대비를 통해서 영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형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문을 통해서 많은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형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그의 시세계가 우리 현대 시문학사에서 영랑과 더불어 시문학파를 대표하는 시인임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원인을 파악하고 총체적인 재조명의 결과 무시할 수 없는 시문학파의 일원이었으며 시세계 또한 영랑과 견주어 거의 손색이 없는 특성을 지닌 바 영랑과 같은 선상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30년대 시문학과 이제 동인해서 활동하면서 아까 그 김영랑 시인이 순수 시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 저항적인 시도 이렇게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김영구 시인 또한 그 시문학파의 그 주축을 이루면서 순수한 그 순수 시만을 그 갈망했는지, 아니면 저항적인 요소를 가진 시를 또 이렇게 추구했는지. 보통 그 김영구 시인을 보면 장소성이나 공간성, 그 새, 뭐 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항적인 요소가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보통 그 김소월 시인 하면 진달래꽃이 떠오르고, 이 풀꽃 시인 하면 나태주 시인이 떠오르고, 우리 그 영광의 상사화 시인 하면 정영택 시인이 떠오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구 시인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우리가 대표성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제가 논문을 쓴 이래로 김영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요 우리 문단이나 학계에서 형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특히 강진에서 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고향에서 이런 실정이 있고, 형구 선생에게도 그 영랑처럼 그런 좀 매운맛을 보이는 그런 저항적 결기가 있는 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형구 선생은 그가 남긴 시편을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당 선생과 같은 그런 매운 결기를 보인 작품은 없었습니다. 없고요. 다만 해방 이후에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는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정도였지, 영남 선생처럼 그런 30년대 말부터 굉장히 그 절필하면서 또 집에서 문 닫아 걸고 그냥 이렇게 도끼를 부는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형구 선생은 아마도 또 읍사무소에서 근무도 하고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랑 선생은 인민공화국 시절 그 현실 참여 시도 썼거든요. 일제에 대한 저항적 결기를 보여준 시도 있지만은 여순 반란 사건 여기까지 거기에 눕보식으로 이렇게 쓴 사람 그 시가 새벽에 처형됩니다. 장시입니다. 네. 이건 그 초기에 영남 선생의 그 순수 서정 시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에요. 현실 참여시죠. 동족의 그 이념적 비극을 증언한 것이죠. 이런 영남 선생은 기질적으로 분명히 형구 선생하고 다르다. 그 시도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는 초기에 이제 시문학파로서의 그런 문학적 방향은 같았지만 중기 이후에 시는 전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뭐였죠? 대표시. 대표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처음으로 발표했던 작품 시문학지에다가 미미어 강물이 몹시도 펄었습니다. 여기 탐진강을 노래한 것입니다. 탐진강물. 네. 그걸로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청석에서 혹시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손 들어서 마이크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배가 지금 살살 고픕니다. 예수 문인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선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창수 부의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여수 문협에서 6월 25일 날 문학기행을 저쪽 그 화순 접벽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접벽을 자료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접벽이라는 이름도 그 중국의 접벽 대전에서 왔고 또 그쪽에 하여튼 상당히 그 자료도 많고 유명하는데 이제 거기를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은 이 접벽 대전에를 보면은 유비하고 황후하고 이제 싸움이었던 그 마지막 결전판인데 하여튼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 제갈공명의 화공이 있죠. 화공. 다들 보셨겠지만 화공이 제일 하여튼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화공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동파라는 사람이 그 적벽가를 시를 지죠. 소동파의 적벽가, 그 유명합니다. 이렇게 그 판소리에서 나오고 유명한 적벽가인데 거기에 보면은 소동파가 친구와 같이 달밤에 그 뱃노래를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뱃노래를 가면서 그 시가 그 시를 짓습니다. 이렇게 친구하고 둘이서. 근데 저는 그 시를 쭉 읽다 보니까 이게 그 저쪽에 의부사시사하고 어떤 뭐 뉘앙스라든가 아니면 시 어떤 이런 거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유사해서 이건 그 의부사시사하고 이 적벽가하고 어떤 연계성이 없을까? 우리 누굽니까 저쪽 고산 윤선도 선생님이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크게 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우리 마치 우리 노창수 부의사님께 질문을 여쭤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지명이 중국에서 부르던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이 고향인데 한평에 예를 들어서 영수정이랄지 이런 것도 중국에서 따와가지고 그 지명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화순도 마찬가지로 적벽이라는 화순이 있는데 이것도 소동파가 살았던 거기에 지명을 따가지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동파의 적벽가가 또 어부사시사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어부가가 중국에 있었어요. 원래 그 어부가를 농암 이연보 선생이 이제 따와서 개작을 했고 순수한 이게 창작품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부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민요입니다. 전승되어 오는 민요예요. 우리가 이제 뱃노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각 지역마다 다 그 노래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집약해가지고 했던 것을 이 윤선도 선생이 더 이제 춘사, 하사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40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한자어가 좀 보이기는 하지만은
순수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그 창작을 했다. 그게 창작품으로 일종의 보지요. 예. 그러나 농암 이연보의 어부가는 그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요나 또는 중국에도 어부가가 있으니까요. 일본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썼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창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창작품이 아니라 사실은 완도나 보길도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그 노래에다가 약간 서정을 많이 가미를 했어요. 원래 어부가는 노동요예요. 노동요. 그물을 끌면서 부르는 그런 노동요인데 그 이 윤선도 어부사시사는 그런 노동요는 조금 덜하고 서사를 많이 서정을 많이 넣었다. 이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두 분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최 측에서 11시 30분까지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좀 초과되어가지고 나머지 질문이 하고 싶은 계신 분은 즐거운 식사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한번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끝내면 어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슈퍼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